5월 3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은 낮에 26도까지 오를 거라고 하네요. 겉옷은 챙겨 입으시고 안에 반소매 입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점심 먹고 산책하기에도 딱 좋을 것 너무 같고요. 좋아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다시 합니다. 머니클래스에서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You couldn't see, like somebody put a brown blanket in front of your windshield. You couldn't see nothing, you know. 방금 사진 보셨지만 그 잠시 후에 상클라이프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백상예술대상 이야기 할 텐데 박은빈 씨의 감동적인 수상소감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 송혜교 씨의 재치있는 수상소감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뭐죠? 연진아, 나 상 받았어. 나 지금 되게 신나. 손발 오그라드는 건 저만의 몫인가요? 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멘트도 또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상클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은 남부지방이 중부지방보다 더 추운 것 같던데 맞나요? 네,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오는 가운데 남부지방에 먼저 많은 비가 오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한낮에 25도 안팎에 머물러 어제보다도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도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올랐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13도, 부산 16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청주 26도, 전주, 대구 25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도 안전운전 신경 써주셔야겠죠. 이 시각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은 노원구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44분 정도 소요되고요. 강변북로 정체는 조금 길어 보이는데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를 시작으로 성산대교 그리고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힘겹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도 행주와 가양대교 또 여의도 주변길 혼잡한데요. 이 경부고속도로 타신다면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 구간 막히고요. 서울 쪽은 정체가 2배 가까이 살펴집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정도 이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가신다면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힘겹고요. 국회대로 쪽으로 가는 120번 경인선은 서울 쪽으로 부천과 신월 사이 답답합니다. 15번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취임 1년을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방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취임 1년의 소회도 내놨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 대통령실 야외 정원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2시간 반가량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며 여당이 야당과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안과 관련해서는 셔틀 외교에 물꼬를 트는 계기라며 한미일 관계가 공고하고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 앞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두고 오히려 중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며 한미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자화자찬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4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거는 또 수정하고. JTBC 구석승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마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승강기에 갇힌 주민을 구조하려던 70대 건물 관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곡동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70대 관리인은 오피스텔 10층과 11층 사이에 주민 2명이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관리인은 갇힌 주민들을 구했지만 남은 짐을 꺼내려다 발을 헛디뎌 틈새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승강기가 멈춘 원인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갓길에 세워진 트럭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과 실려있던 재활용품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칸에 버려져 있던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5시쯤에는 경기도 광주시 문영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50여 대와 소방대원 120여 명을 동원해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333제곱미터 규모의 1층 건물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마약 범죄가 무서운 건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한 전철역에서 순찰을 하던 경찰이 마약류를 소지한 노숙자에게 손가락을 물어뜯기는 엽기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경찰의 새끼손가락 한마디가 잘렸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7일 LA 지하철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과 30대 노숙자 남성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연행하던 경찰에 저항하다 손가락을 물어뜯은 겁니다. I would honestly say I disagree. Crimes do happen, and honestly, there should be none crimes here. There should be a safe place for everyone. LA 메트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전철과 버스에서 발생한 범죄는 1년 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범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마약입니다. We're addressing those issues by way of increasing the amount of uniformed personnel that we have on the system, identifying where the hot spots are, and deploying our resources.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범죄 수위가 날로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롱비치를 지나던 지하철 안에선 한 승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약으로 인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등 미국 주요 도시들은 마약 해독제를 배포하고 약물 오남용 치료를 확대해가는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가 예고한 대로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거부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주변 사람 대신 자신을 구속시켜달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검찰의 기획수사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A4 6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정치적으로 기획된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돈봉투 살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셨는데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이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닌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 말고 자신을 구속시켜달라면서도 돈봉투 의혹과는 거리를 둔 대답입니다. 자신의 실명과 당시 움직임까지 언급된 녹음 파일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이정문 씨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도 부족하고 압수수색 전에 외곽 조직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에 대해선 방어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수사를 특수수사를 하는 반부패부 대신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부가 맡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발언이 나중에 송 전 대표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살펴봐야 한다며 죄가 없다고 하면서 구속해달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을 진행하며 워싱턴 선언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열린 청년 학생들의 복수결의 모임에서 침략자, 도발자들의 허수아비를 불살라버리는 화형식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 채택에 반발하며 한미 정상을 향해 늙은이, 못난 인간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일부 동네 의원들은 진료 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찍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관련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네, 이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도성입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 김하은 앵커 옷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양파망 같은. 저는 매생이 주게 한 표. 저는 그 모기장. 모기장. 네, 이제 곧 모기의 철이 옵니다. 양파망, 매생이 쭉, 네, 모기장. 이런 범상치 않은 디자인도 소화하는 거 보니까 정말 멋지네요. 네, 빨리 도시락부터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뒤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암도 낫게 한다. 말 나온 편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말했나 보죠. 이 JTBC가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다단계 주가 조작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이 조작단에 투자한 사람 중 한 명이 골프업계의 큰손이었습니다. 이 투자 수익이 높으니 암에 걸린 사람도 병이 나았다면서 투자를 유도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주가 조작단이 지주사로 활용한 골프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는 광고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초엔 미국 한 골프장을 사겠다며 계약하고 1차로 200억 원을 넘게 보냈다고 합니다. 판 사람이 한국산업양행 유신일 회장인데요. 이 고급 리조트 그룹 아난티 이중명 전 회장 소개로 조작단 라더견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제주도 암 걸려서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다가 주식을 투자를 해놓고 계속 올라가니까 병이 나왔답니다. 아주 금융치료사래요. 금융치료사. 금융치료사라고 했는 말도 했는데 이 20억 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골프회사 집은 1억 원어치도 샀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은 투자금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금융치료사가. 네. 참 뭐 금융치료 받아야 된다.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JTBC 취재진이 지금 파고 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작단이 인터넷 언론사에 뭐 대규모 투자도 했다고요? 네, 정말 이 JTBC 취재진이 열심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운영이 멈춘 한 온라인 경제 전문 언론사인데요. 저는 이 매체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그런 매체였는데 보도국장이 라더견 대표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홈페이지 광고비가 수백만 원씩 했습니다. 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매체인데도요. 심상치가 않죠. 이게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돈을 배너 광고비로 돌려받았던 겁니다. 와.
새롭다. 와. 진짜 가지각색, 진짜 가지가지 놀라운 수법들이 다 있는데 이거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되죠.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대로라면은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조작단은 이런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지 또 다른 온라인 언론사 지분을 몇 달 전에 새롭게 사들였다고도 하는데요. 해당 매체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아, 유독 이 가수 임창정 씨도 그렇고 유명 인사들이 아주 많이 연루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 참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 조작단의 수법이기도 하겠죠. 이 굵직한 기업인부터 유명 연예인까지 연루가 됐습니다. 여기에 힘 있는 사람들도 발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먼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모 위원인데요. 라더견 대표의 측근 중 하나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주가 폭락 직전까지도 기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에서 활동한 전직 검찰 수사관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이 조작단이 운영한 회사와 한 달 고문료만 500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루돼 있다고 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믿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걸 또 노리고 조작단들이 이렇게 좀 꾸민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점점 실체가 드러나는 대로 또 JTBC 보도가 나오는 대로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계속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치료사라는 말이 참 웃음이 나오면서도 기억에 남네요. 다음 도시락. 암을 낫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내가 얘 오빠인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얘 오빠인데 누가 내 동생을 괴롭혀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잘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희한한 내용입니다. 이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유도하고 보호자인 척 합의금을 요구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내가 오빠인데 내 동생한테 왜 그랬냐?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뜯어낸 돈이 2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영상 먼저 보시죠. 네, 한 남성이 무릎을 꿇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저를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네,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남성들 미성년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을 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짜고 친 거짓말이었습니다. 짜고 친 거라고 한다면 지금 그 미성년자랑 그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팀이었다. 뭐 이런 뜻인가요? 한 팀이었죠. 심지어는 무릎을 먼저 꿇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같이 꿇었던 그 남성도 그 일당 중 하나였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좀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모두 이 미성년자들과 한패였는데요. 이 일당은 먼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던 남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 지금 대화 내용이 나오죠. 저런 식으로 좀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숙박업소로 장소를 유인한 건데요. 이 남녀 2명씩 4명이 만났는데 이 남성 1명, 불러서 간 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일당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성년자들과 신체 접촉을 하면 이 친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그 대신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은 사람 2명 중에 1명은 또 한패였다는 게 이 사실이 좀 놀라운데. 그러니까 바람잡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잘못을 했으니까 이 일당이 달란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 찔리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달라는 대로 줬겠죠. 뭐 조금 금액을 조율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돈을 줬습니다. 이 일당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에 거쳐서 모두 11명에게 2억 2천만 원 정도를 뜯어냈습니다. 유인책과 바람잡이 그리고 보호자를 빙자한 협박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는데요. 검거된 일당 가운데 5명은 여성이었는데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심지어 중학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400만 원부터 최대 1인 8,600만 원까지 계좌 및 현찰로 받은 사안입니다. 알려지게 되면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지금. 네, 이런 협박을 견디다 못한 남성 1명이 신고를 했고요. 결국 이 일당 모두 붙잡혔습니다. 근데 좀 저는 참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싶은 게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술을 마시고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협박을 당해서 돈을 뜯긴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걸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참. 그러니까 뭐 협박은 피해자인데 이거 뭐 전체적인 사건을 봤을 때 피해자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면서도 이들이 미성년자와 동석해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역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 일당, 협박을 한 일당이 모두 12명인데 그중에 7명을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고요.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원주 캐스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평원 지역인 일리노이주 도로에서 차량이 70대 넘게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도로 곳곳에 차들이 멈춰서 있고요. 대형 차들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사막에 모래바람이 덮친 듯 모래먼지가 자욱한데요. 지금 시각은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지만 사고 현장 수십 미터 앞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흙먼지 투성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고속도로에 모래폭풍이 발생하면서 무려 70대가 넘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6명이 목숨을 잃고 30명 넘게 다쳤는데요. 목격자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You couldn't see, like somebody put a brown blanket in front of your windshield. Couldn't see nothing, you know.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거에서? Brown blanket. 갈색 담요. 갈색 담요라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진짜 저 장면만 보면은 와, 진짜 담요를 덮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큰 모래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 현지 경찰 말로는 이 파종을 위해서 곱게 부숴놓은 흙이 돌풍에 실려서 고속도로로 몰아쳤고요. 결국 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지역 강우량이 평소의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땅이 메마르다 보니까 먼지 폭풍이 만들어지는데 최적의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짙은 모래먼지가 구조대원의 눈마저 가리고 있어서 구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 가디언의 이 눈길을 끄는 보도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직접 잠깐 보실까요? 네, Chinese trend for using photo of film star to get better service sweeps social media. 중국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영화 배우의 사진을 사용하는 트렌드가 소셜미디어에 확산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근데 마동석 아니에요? 그쵸. 눈치가 빠른데? 마블리. 네, 맞아요. 이 배우가 바로 이 마동석 씨예요. 마동석 씨의 이미지가 호응을 얻으면서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 보도를 한 겁니다. 마동석 씨가 지금 뭐 가디언까지 진출을 했는데 근데 중국 네티즌들이 마동석 씨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에 쓰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가 이 프로필 사진을 마동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진행이 더뎠던 분쟁, 생활 민원 업무 처리 매우 수월해진다. 진짜요? 진짜 싫어합니다. 해결을 해주는군요. 네, 그 웨이보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마동석의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면 인생이 편해진다고 적혀 있어요. 네, 중국 네티즌은 어린 소녀의 사진을 사용했을 때 고객센터가 나를 무시했는데 마동석 사진으로 바뀐 후에 서비스가 좋아졌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어요. 너무 우프다. 근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동석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으면 뭐 스팸 메시지가 줄어들었다. 이런 경험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마동석 씨가 유명해지니까 사진 바꿔야 되는데 누구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현재 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으로 마동석의 사진을 쓰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의 유명 배우 리센이 자신의 게임 프로필 사진을 마동석으로 바꾼 게 화제가 되면서 관심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가디언은 재밌고 유용한 TV지만 일종의 차별을 드러내는 세태가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올해도 미국 뉴욕 패션계 자선 행사 맷 갈라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회자될 특이한 옷일수록 이 환영을 받는 자리인데 과연 누가 주목받았을까요? 보시죠. 등장부터 시선 강탈. 자, 고양이 입고 나타났는데 발바닥 젤리 보여주세요. 지금 진짜처럼 거의 생생하죠. 이건 뭐 그냥 한 마리의 거대한 고양이 그 자체가 됐습니다. 잘 만들었다. 근데 저기 섰으면 되게 유명한 사람일 텐데 지금 누구예요, 저 사람은? 바로 이 자레드 레토 배우잖아요.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 나왔었고 거기서 조커 역할을 했었죠.
또 올해 이 맷갈라 주제는 패션계의 전설 칼 라거펠트를 추모하는 거였는데 칼 라거펠트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가족이자 친구였던 그 반려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반려묘를 표현한 모양이에요. 조커도 잘 어울렸는데 맞아요. 이런 변신도 아주 찰떡이네요. 근데 저 고양이 약간 네. 이두성 기자 잘 닮았어요. 갑자기요? 고양이. 탐납니다. 근데 고양이 옷이 끝이 아니고 뭐 이런 옷 저런 옷 막 온갖 옷들이 다 여기 모였습니다. 최고의 패션이라고 하기에는 특이하고 최악의 패션이라기에는 너무나 예술적인 의상들이 총집합해서 엄청 이렇게 특이하다.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었는데 하은 씨 지금 쭉 보셨는데 좀 탐나는 옷이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장미옷. 네, 장미옷, 백색 장미옷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네, 리하나였던 것 같고요. 어울릴 것 같네요. 자, 이 맷 갈라는 할리우드 최대 패션 기부 행사 중 하나인데요. 해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서 아카데미상 못지않게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도 명불허전이죠. 다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또 누가 핫하게 주목받을지. 지금 저게 베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닮았네. 자, 이렇게 벌써 두근두근 기다려지는 거 저뿐일까요? 내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토네이도가 강타한 미국의 버지니아주 가보겠습니다. 앞서 일리노이주 모래폭풍으로 인한 사고 보셨는데요.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요? 자, 지금 보시면 너무 크죠? 강력한 돌풍을 타고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 지금 작게 보이는 거 저것들이 다 지붕이에요. 지붕이요? 네, 부서진 주택 잔해와 함께 하늘을 떠다니는데 이러다가 마치 비가 오듯 바다에 쏟아져 내리는 이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저 재난 영화 한 장면이 실제로 펼쳐졌네요. 엄청 심해요. 네,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쪽으로. 현지 시각으로 지난 30일 특히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에는 시속 240k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들이닥쳤는데요. 아이고. 주택 100여 채가 파손되고 가스가 노출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전도 250여 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면 완전 비상사태잖아요. 근데 저 위력 바람이 얼마나 빠르지 저 영상만 봐도 여기서도 다 알겠어요. 그렇죠. 그 위압감이 지금 화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재 토네이도로 인해서 이 차단된 전력은 대부분 복구가 된 상태인데요. 예. 거리에 쓰러진 나무들과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민 보호에 주력을 해야겠죠. 네, 이재민들 피해가 적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복구 지원이 아무쪼록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토네이도는 주로 이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봄에서 여름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만큼 당국은 추가 발생 위험을 염두에 두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을 다 막을 수는 없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일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당국의 역할이자 국가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전세 사기 특별법 진통, 사각지대는 여전.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들은 소송을 하거나 경매까지 참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특별 법안을 발표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도대체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피해 유형, 어떤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세 사기 특별 법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파헤쳐보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회 첫 문턱인 그 국토위 법안 소위도 아직 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부 여당 안, 그 초안을 중심으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람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전세 사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옛날에 그 중국 영화 소림사 영화 보면 주인공이 뭐 첫 번째 관문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 통과하고 통과하다 피도 흘리고 쓰러지기도 하는데요. 거칠 게 많아요. 많아요. 이번에는 6개의 관문이 나왔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부에서 발표한 지금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6개 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된다.
대항력이 뭐냐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난 돈 받을 때까지는 안 나갈 거야 라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소 요건이죠. 그래서 최소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첫 번째 관문이다. 자, 두 번째 관문 한번 보죠. 두 번째는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경매는 뭐 개인 간에 은행 돈 안 갚았을 때 은행이 경매를 넘기는 거고요. 공매는 이제 세금을 체납했을 때 나라에서 이제 경매를 넘기는 걸 공매라고 하는데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그 임차 사기 단지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서민 임차주택이다. 이게 면적이라든지 보증금 기준에 따라서 비싼 집은 안 해주고 큰 집은 안 해주고 서민만 해주겠다. 사실 좀 애매하죠. 자, 서민 가족 수가 많으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기준도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세 사기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의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또 더 논란이 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야 된다. 그럼 다수가 몇 명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여섯 번째는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우려가 있을 때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6개가 관문이 많기도 하고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좀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뭐 다수의 피해자, 뭐 상당액 이런 부분 때문에 기준이 없다 이런 비판 때문에 뭐 좀 고쳤잖아요. 다시 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6개 관문 통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게요.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통과하다가 끝나겠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정부에서 다시 4가지 수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수정안을 한번 보면은요. 자, 앞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냐면 계약 만기가 됐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소를 빼버리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제 주소를 빼게 되는데 앞서서 대항력과 그렇죠?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만 있는 분만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임차권 등기 명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억울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분들은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조금 넓어진 거네요.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건데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추가됐고요. 자, 두 번째도 경매, 공매 진행인데 이 부분도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들어갔을 때도 대상에 포함시켜주겠다. 범위 스펙트럼을 조금 넓혔고요. 자, 세 번째 기준은요. 자, 아까서 우리 서민주택 뭐 했잖아요. 서민이 뭐냐라고 했는데 면적 기준은 폐지가 했고요. 아니 큰 집에 살면은 사기 당해도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특별법 대상에 넣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액수로 구체화했군요. 구체화했습니다. 너무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전세 사기 의도가 있을 때. 이 내용도 이제 굉장히 범위가 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의도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전세 사기 어떤 그것만 있을 때인데 지금은 집주인이 기망 의도가 있을 때 또는 그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한테 넘겼을 때 한마디로 바지 사장한테 넘겼을 때도 대상에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범위를 좀 줄이고 구체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이 요건은 처음에 한번 줄여서 4개로 좀 구체화했다고 하지만 뭐 계속 좀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래서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일단 뭐 우리가 6가지 요건을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100%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시나 도에서 먼저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 판단은 그 전세 사기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이분이 대상이 되는지 여기 나오네요. 자, 피해자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시도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 결과를 넘기게 되면 국토부 피해지원회 심의 최종 결과를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하는데 최대 75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게 75일이면 2달이 넘잖아요. 2달 반인데 너무 길다. 좀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타들어가는 매일매일인데 지금까지도 잠을 못 자고요. 몇 달 동안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신청하고도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최대 75일이면 사실은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사도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겠지만 좀 빨리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자, 그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네.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 집을 네가 매수할래, 매수하기 싫으면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를 주겠다. 큰 갈래는 두 가지고요. 먼저 우선 매수를 한번 볼 텐데 집주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혜택이 일단 경매 유예 신청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경매를 넘기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은행이 뭐 대출 이자를 못 받아서 경매 넘길 수도 있잖아요. 경매 넘겼는데 대출 이자를 갚았어요. 그러면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를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세입자한테도 권한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 매수권인데 우선해서 매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내가 8천만 원의 세입자인데 이제 8천만 원에 낙찰 받기 위해서 이제 금액을 적었는데 다른 제3자가 1억에 적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낙찰을 못 받는 거잖아요. 나는 그 집을 꼭 사고 싶은데 피해받은 집을. 그럴 때 1억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세입자한테 네가 1억에 할래? 세입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니까 주겠다라고 해서 최고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게 우선 매수권이고요. 자,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세 채권 안분. 이름부터 어렵네요. 이름부터 어렵죠. 좀 어려운데 이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이 10억 원인데요. 집값이 10억 원인데 그 세금 체납을 10억 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경매 넘기게 되면 이제 국세를 먼저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10억 원을 다 가지고 가게 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미잉여 기각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경매를 기각시켜 버립니다. 경매할 필요도 없어. 다 가져가게 되니까. 다 가지고 가는데 경매를 뭐하러 해?라고 해서 피해자가 사실상 경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10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10채를 다 안분을 하는 겁니다.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1억씩 10채가 되니까 경매 넘어가더라도 1억 빼고 나머지 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세 채권 안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용어 자체가 이제 조금 어렵죠. 그렇고 밀린 세금의 그 부담 책임을 나눠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도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면제해주겠다. 200만 원 한도 내로 면제를 해주고요. 힘들잖아요. 사기당한 것도 힘들기 때문에 재산세도 60제곱미터 이하는 50%, 6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25% 감면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가지 이유 4개는 그러니까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이런 지원책을 준다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 누가 갚아야 되나요? 세입자가 갚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게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은행이 1억 원에 대출을 해주고요. 세입자 전세금이 1억인데 집이 이제 1억 원에 낙찰을 받게 되면 자, 세입자가 얼마 가지고 가느냐. 원래대로 하면 은행이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잖아요. 만약에 2,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2,800만 원을 배당을 받고요. 나머지 7,200만 원을 은행에 가지고 갑니다. 그럼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2,800만 원은 세입자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뺀 7,200만 원은 세입자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도 돈이 없잖아요.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이제 최우선으로 가장 좋은 조건의 디딤돌 대출을 해주는데 뭐 1.8에서 2.7% 저리 대출을 30년 동안 해주거든요. 똑같이 피해받은 세입자한테도 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피해자라면 고개가 가요등해질 것 같긴 해요. 지금 또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있는데 또 그 집을 매수하는데 또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난감한데 다른 선택지도 있죠.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제 싫은 분들 있죠. 7,200만 원 낼 돈도 없고 대출 이자 감당하기도 싫고 사기당한 집 나는 안 살고 싶다. 안 살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우선 매수권을 LH로 양도하게 되면 LH가 그 집 주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LH가 이제 저렴하게 시세의 70에서 80% 정도로 임대를 놓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집주인이 돼서 다시 임대를 해주는. 맞습니다. 최장 20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국토부하고 LH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그러면 LH가 국민 세금으로 매입을 하는데 집값이 너무 높게 낙찰이 되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적당한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 안정 일단 빨리 어디 나가지 않게 요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정부는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몇 번 말했지만 뭐 국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무슨 돈으로 해요? 뭐 이런 발언들을 뭐 많이 하던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기당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의 방안 뭐가 있을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자기 상황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배당 받았을 때 얼마나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선순위 뭐 채권이 있는지, 근저당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집값의 시세가 얼마인지,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우선 매수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제3자가 낙찰받도록 해서 배당받는 게 유리한지, LH한테 우선 매수권을 양도해서 임대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상담 지원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 필요해요. 네, 그걸 신청을 해서 정확히 내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선택지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 없을 텐데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이걸 또 챙겨야 되니까 하지만 그 상담 센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먼저 봐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또 추가로 논의된다고 하니까 모쪼록 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어떤 날이죠? 연예계의 아주 뜨거운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도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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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화제가 됐었죠.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죠. 네. 세상이 달라지는데 한 몫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창한 꿈은 없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다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연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 발걸음에 한 발 한 발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키워드 박은빈 데뷔 27년 만에 첫 백상 대상. 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최고의 축제죠. 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대상에 박은빈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박은빈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수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데뷔 27년 만에 처음으로 받았는데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으로 처음 받았네요. 이야. 네. 대단해요. 그리고 김혜자 씨 이후로 TV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배우는 4년 만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렇게 시상식에서 이제 배우가 수상을 하게 됐고요. 박은빈 씨 외에도 이성민 배우, 김은숙 작가, 그리고 작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등이 대상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박은빈 씨의 수상이 확정됐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박은빈 씨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을 밝고 사랑스럽게 연기하면서 박은빈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라는 극찬을 받았는데요. 세대 교체의 상징이란 호평 속 대상 수상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 김혜자 씨 이후로 4년 만에 배우가 받은 게 처음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작품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배우가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작품이 아니라 배우가 개인이 배우일 수도 있고요. 예능인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유재석 씨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 혹은 작품으로 대상을 줍니다. 근데 사람이 받은 게 김혜자 씨 이후로 4년 만에 처음이다. 아니요. 4년 만에 배우가 받은 게 처음이다. 배우가 받았어요. 중간에 여기서 헷갈렸어요. 백상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백상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군요.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작품이 받거나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배우가 받은 건 김혜자 씨 이후로 처음이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박은빈 씨의 수상 소감, 우리 같이 들었던 수상 소감 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백상예술대상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틀 만에 400만을 돌파했고요. 현재는 520만을 넘겼습니다. 굉장히 가슴찌간 수상 소감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배우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대상을 받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뤘다라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우영우를 연기하면서 사실 거창한 꿈은 없었지만 보다 친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바라며 연기했다고 전했는데 그 진심이 통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요? 왜 이렇게 똑 부러지는지. 그렇죠. 많은 아버지들은 우리 딸이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박은빈 씨의 수상 소감을 또 울고불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비판을 한 그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가 온라인에서 많이 조금 또 네티즌들의 비판을 또 받고 있는데 이건 유튜브 상클 2교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TV 부문만큼 또 상징성이 큰 영화 부문 헤어질 결심이 받았죠.
네, 영화 부문에서는 작품이 대상을 받은 건 54회 백상 이후 5년 만인데요. 네, 박찬욱 감독이 5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아가씨로 대상 수상을 하고 6년 만에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네, 그래서 이 많은 이들의 예측대로 사실 영화 부문 대상 후보는 헤어질 결심과 박찬욱 감독의 경쟁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영화 전반의 완성도부터 다양한 성취도까지 모든 면에서 지난 1년간 개봉한 영화 중 경쟁작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면서 헤어질 결심의 대상 수상을 결정했습니다. 예. 헤어질 결심은 대상을 비롯해서 박찬욱 감독의 감독상, 탕웨이 씨의 여자 최우수 연기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해요. 올해는 특히 또 이 헤어질 결심처럼 여러 부문에 이름을 올린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다관왕의 또 다른 주인공들 또 어떤 작품들이 있었을까요? TV 부분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있었습니다. 이날 드라마 작품상을 비롯해서 배우 송혜교 씨의 여자 최우수 연기상, 임지연 씨의 여자 조연상으로 3관왕에 올랐는데요. 특히 송혜교 씨가 백상에서 이제 연기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송혜교 씨의 재치 있는 수상 소감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번 함께 보시죠. 이 보시죠. 영상. 네. 나 상 받았어,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사실 이 수상 소감이 드라마 속 명대사를 재현한 거였는데요. 현장에서도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튜브 영상도 조회수 280만을 돌파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센스까지 멋진 송혜교라면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약간 처음에 무대에 올라왔을 때 약간 긴장하는 듯하게 보여서 조마조마했는데 정말 센스 있게 약간 코믹하게 무대를 확 한 번에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맞아요. 대단한 수상 소감도 대단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영화 부문 다관왕은 또 어떻게 되죠? 영화 부문은 이제 최다 부문의 후보에 오른 게 영화 올빼미였는데요. 올빼미. 네, 올빼미가 최다 부문 후보에 올랐고 이제 다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작품상을 비롯해서 류준열 배우의 남자 최우수 연기상, 그리고 안태진 감독의 신인 감독상을 포함해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예. 전날의 감동을 상클 2교시에서 조금 더 뒷얘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그 젊은 교수가 미쳤어요. 애엄마를 좋아하기. 자꾸 붙어있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자식이 알아. 우리 둘 사이. 말하고 싶으면 하세요. 차정숙 선생한테. 누가 떨어지려나 본데요? 근데 차정숙 쌤이 설득하러 갔답니다. 엄정화의 닥터 차정숙 시청률 13% 돌파. 지금 주말 드라마 이 닥터 차정숙 흥행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변에서 재밌다고 난리들이더라고요. 예. 이 작품이 이제 20년 차 가정주부에서 레지던트 1년 차가 된 차정숙의 인생 봉합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가 지난달 15일 날 첫 방송이 됐는데 전국 시청률 4.9%, 수도권 시청률 5.5%를 기록하면서 비지상파 1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2회 만에 8% 돌파를 목전에 뒀었는데 4회에 시청률 2배가 뛰었고요. 가장 최근이죠. 지난달 30일 방송된 6회 방송에서는 전국 기준 13.2%로 자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닥터 차정숙의 인기 요인 좀 뭐라고 보세요? 바로 좀 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재밌다는 겁니다. 결혼 이후에 20년 동안 가족에게만 집중했던 차정숙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진정한 자기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일격을 가하는 차정숙의 행보가 굉장한 사이다를 날려줍니다. 간이식을 두고 우물쭈물하는 남편을 보고 현타를 느낀 차정숙이 마취에서 깨자마자 욕을 날리는 장면이 1회 엔딩이었는데요. 저 굉장히 보면서 크게 많이 웃었거든요. 그리고 2회에는 또 이제 끌리는 대로 살 것이라면서 차정숙이 남편의 뺨을 풀스윙으로 날립니다. 이 모습들이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답답했던 속을 빵 뚫어주면서 굉장히 이제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배우들의 또 열연, 이것도 인기 요인이죠. 네, 주인공 차정숙 역을 맡은 엄정화 씨는 차정숙 덕분에 힐링이 됐고 행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소감에서 묻어나듯 차정숙과 하나가 돼서 극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족이 1순위인 영락없는 가정주부의 모습에서부터 의사에 대한 미련을 내비치며 꿈을 향해 결단 내리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모습,
의사로서 환자를 향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치료를 하는 헌신적인 모습 등 현실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대중문화에서 토빌 수밖에 없는 엄정화 씨의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남편 역할은 남편 서인우 역할. 그 스카이캐슬의 피라미드를 강조하시던.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네, 스카이캐슬에 이어서 또 하나의 망가짐을 불사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마성의 서인호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측근들한테 물어보니까 귀여운 쓰레기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너무 미운데 굉장히 웃긴 맛깔스러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또 원조 첫사랑의 아이콘이었던 명세빈 씨는 최승희 역으로 연기 변신을 꾀했고 민우혁 씨는 로이킴 역으로 여성 시청자들의 심장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과연 네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드러날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 닥터 차정숙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마지막 주제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동주, 서세원, 마지막 길, 배웅. 네네네. 그 4월 20일에 캄보디아의 한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사망한 개그맨 서세원 씨. 캄보디아에서 화장을 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빈소를 차렸군요. 네, 사실 이제 고 서세원 씨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서 부검한 뒤에 장례를 치를지 아니면 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 화장을 할지 여부를 두고 유족들이 굉장히 긴 시간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현지 사정과 운구를 위해 수반되는 절차 그리고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지난달 28일 현지에서 시신을 화장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인 30일엔 유해가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한국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빈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조용했는데요. 상주는 아버지와 절연했던 딸 서동주 씨를 포함한 세 자녀 등이 맡았습니다. 서동주 씨는 2020년 출간한 에세이 샌프란시스코 이방인에서 부녀가 절연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내 명의로 사기 대출 시도를 했었고 엄마를 폭행한 직후 이를 쌍방과실로 꾸미기 위해 스스로 몸에 자해를 시도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고인의 연결식도 발인이 진행이 됐죠. 네, 고인의 발인은 어제 오전 8시가 넘어서 좀 엄수가 됐었는데요. 엄영수 코미디언 협회장, 그리고 개그맨 김학래 씨, 김정열 씨, 문영그룹 박문영 회장, 딸 서동도 씨 및 유가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유가족 대표로는 서동주 씨가 인사를 남겼는데요. 아버지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은 가치 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지켰다. 찰나를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잊지 않고 은혜 갚으면서 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본방송 마치고 상클 2교시에서 더 재밌는 백상 뒷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답게 5월 첫 주 내내 날이 정말 따뜻합니다. 오늘은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의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남부지방에 먼저 많은 비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중부지방은 한낮에 25도 안팎에 머물러서 어제보다도 더 따뜻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대구 16도, 대전, 부산 17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주,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오고 기온이 좀 떨어지고요. 중부지방으로 비가 점차 확대된다고 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네네.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비 예보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일정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암동 클래스 본방송 마치고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 이어지는 날입니다. 네, 백상예술대상 아직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관련해서 황소영 기자와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고요. 가수 임영웅 씨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숨겨진 뒷이야기들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귀 쫑긋 세우고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그럼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로 오세요. 컴온.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